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언어학 권위자가 한글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글은 과대평가되었다. 교수의 이단 한마디에 유럽 최대 언어학 컨퍼런스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 자료, 수십 개의 그래프와 도표들. 모든 것이 한글의 신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박사인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레이트 교수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깔끔한 흰 셔츠에 남색 블레이저를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죠. 짙은 갈색 머리는 늘 왼쪽으로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고요. 언어와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경우는 한국의 문자, 한글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제 연구실은 오래된 책과 지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큰 창문들을 통해 많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오후 햇살이 나무 책장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저는 큰 오크나무 책상에 앉아 강의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했어요. 리더십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특별한 봉투가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두꺼운 크림색 종이에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 및 역사 학회에서 제게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이건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언어 전문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완벽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모두에게 내 새로운 연구를 보여줄 수 있겠어. 몇 달 동안 저는 기블링크라고 불리는 특별한 언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들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였죠.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컴퓨터 언어는 인간의 언어, 특히 한글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기블링크가 한글보다 정보 공유가 27%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 수치들이 모두를 감동시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팀을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5명의 대학원생들이 모여들어 제가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한글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야. 학생들은 제 전문성을 믿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제 세계관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웅장한 컨퍼런스 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높은 천장과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는 좌석줄이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일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죠. 무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큰 발표 전에 흥분하곤 했거든요. 공개 발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일이었죠. 넥타이를 바로잡고 메모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제 뒤에 있는 큰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넘어서 더 효율적인 언어 시스템.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저는 한글보다 속도와 효율성, 모두에서 더 뛰어난 언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청중 중 일부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발표는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기블링크와 한글을 비교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었죠. 숫자는 명확했어요. 기블링크가 모든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각 요점을 신중하게 설명하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인상적인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죠.
학습 곡선이 35%더 가파르기 때문에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여성이 관중 한가운데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이자벨 뒤부아 박사였어요. 날카로운 파란 눈과 짧은 금발 머리를 한 그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한글은 그저 과대평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외쳤어요. 이 새로운 언어가 정말 혁명적이고 완벽한 것 아닌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녀는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어조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동의하는 대신 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이미 유네스코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죠.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에 놀라고 있었어요. 왜 한글을 변호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글에 도전하러 왔지 보호하러 온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제가 막 시작하려던 여정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이끌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 한글을 변호하게 된 걸까요? 학회장의 밝은 조명이 갑자기 제 얼굴에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학자들이 저를 지켜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죠. 뒤부아 박사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며 당당하게 일어섰고 파란 눈동자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사 교수가 왜 언어학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제 입안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건 전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에 관한 질문들에 대비했지 제가 여기 있을 자격에 대한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마이크를 꽉 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시 말을 꺼낼 때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체계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그것들은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죠. 때로는 역사학자의 관점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청중 중 몇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지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기블링크에 대한 발표를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 기블링크에 관한 완전한 진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기블링크 AI 통신 시스템 인간의 발성 기관으로는 사용 불가. 청중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일부는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뒤부아 박사의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네,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새로운 언어는 사실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대화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인간은 이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입과 목구멍으로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렇게 빨리 솔직하게 말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처음 계획은 모두가 기블링크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믿게 하고 그것에 대해 흥분하게 한 다음 나중에 진실을 밝히는 거였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계획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했죠. 완벽한 효율성을 가진 컴퓨터 언어조차 인간의 언어를 대체할 수 없다면 인간의 문자 체계 중에서 한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중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뒤부아 박사조차도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에 맞서 싸우는 대신 저는 이제 한글의 진정한 강점을 탐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알지 못하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조선시대의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에는 아름답지만 복잡한 글자들이 가득 쓰여 있었어요. 이것은 최말이라는 학자가 쓴 청원서입니다. 설명했어요. 그는 한글이 인기를 얻게 되면
전통적인 한자가 사라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유교 고전을 읽는 능력을 잃게 되고 전체 정부 시스템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매료된 표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지루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또 다른 역사적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했죠. 여기서 최고학자인 정창소는 평민들은 돼지와 개와 같다고 주장하며 사람의 본성은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가라앉게 잠시 멈췄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학자는 실제로 유교의 핵심 신념, 누구나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덕을 쌓을 수 있다는 믿음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방안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어요. 제가 방금 공유한 내용에 대해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감히 내 백성을 모욕하느냐? 라고 하셨죠. 이 대립이 실제로 그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고요. 이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연구는 한글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시작됐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문자가 대표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의 다음 부분은 저에게 더욱 도전적인 내용이 될 터였어요. 세계 각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그들의 말은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될 터였습니다. 메모를 힐끗 보았어요.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뒤부와 박사는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것이 언어, 한국,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했습니다. 제 다음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한 말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인용구들은 원래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모아둔 것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도 작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한글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가장 아름다운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제 귀에도 제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덜 확신에 차고 더 호기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다른 인용구를 보여주기 위해 클릭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은 한글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제 뒤 화면에서 그 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인용구들을 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항상 무시해왔었죠. 이제 이 모든 학자들 앞에 서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한글을 자연적 진화가 아닌 계획적 발명을 통해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인용구는 항상 저를 가장 불편하게 했었죠. 한글이 정말 그렇게 의도적인 방식으로 발명되었다면 그 디자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몇몇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이들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뒤부와 박사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더 따뜻해지고 이전보다 아이디어에 더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원래 계획에 없었지만 왠지 지금이 적절한 순간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이든 윌리엄스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이든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호기심이 가득한 밝은 갈색 눈을 가진 학생이었죠. 그는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디트로이트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컨퍼런스 홀이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어요.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한글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제이든의 열정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그가 몇 주 만에 기본 글자를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습 차트를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건 제이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어 사용자가 한자를 배우는데 약 2200시간, 일본어는 18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의 기초는 단 5시간이면 됩니다. 청중 중 몇 명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일부는 이 숫자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 이 통계를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더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흥분을 느끼며 말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한국어 발음에 완벽하게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어 자음의 도표를 보여주었어요. 이 글자들의 모양이 이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세요.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닮았고 미음은 입술이 함께 모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글의 디자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 탁월함을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이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1886년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쓴 원본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헐버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제가 본 어떤 문자보다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들 스스로는 아직 그 가치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 아이러니를 생각해보게 했어요. 재미있지 않나요? 외부인이 많은 한국인들보다 먼저 한글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사실이요. 마치 저처럼 외부인인 제가 이제야 전에 놓쳤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청중 중 일부가 제 솔직함에 미소 짓고 있었어요. 뒷줄에 있던 젊은 학자들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발견의 여정에서 제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설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나이 든 교수들이 팔짱을 꽉 낀 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뒤부와 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한글의 실용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현대 기술 아이콘이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컴퓨터와 잘 어울리는 문자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글은 여기서도 뛰어나요.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디지털 키보드, 음성 인식, 자동 번역에 완벽하죠. 스마트폰에서 한국어 키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면서 한글의 체계적인 디자인 덕분에 얼마나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지 시연했어요. 청중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이론적인 장점이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이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발표 시작부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왜 한글이 그 훌륭한 명성을 받을 만한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더 말해야 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저를 가장 깊이 감동시켰던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결론을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집중하는 얼굴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있었고 그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이제 말했어요. 제 연구 중에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글에 대한 제 마음을 바꾸게 한 마지막 증거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사진이 보이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세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던 시대에 그는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자를 만드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청중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글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에요. 계속해서 말했죠. 단지 효율적이거나 과학적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연민에서 비롯된 창조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제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고백했어요. 저는 한글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틀린 건 저였네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얼굴이 저를 향해 돌려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말했어요. 문맹률 통계를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이 있기 전 5% 미만의 한국인만이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한글 창제 후 한 세기 내에 그 수치가 50%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98% 이상이죠. 이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게 두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소수를 위해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표로 문자 체계를 설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서 저에게 도전했던 뒤부와 박사는 이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적이 아니라 같은 발견의 여정에 있는 동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 기술의 이미지들, 컴퓨터, 스마트폰, 가상현실 안경 등을 보여주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과 잘 어울리는 문자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글의 논리적인 설계는 키보드, 음성인식, 기계학습에 탁월하죠. 한국어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면서 한글의 체계적인 배열 덕분에 얼마나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지 시연했어요. 청중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용적인 이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글은 혁신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최고의 발명품은 단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온 제 학생 제이든이 한국어로 쓰인 종이를 들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삶에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설명했죠. 하지만 한글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을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모국어인 영어보다 더 빨리 한국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교육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한글은 단지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설계할 때 가능한 것의 상징이에요. 말을 마치자 방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심스러워하던 교수들 중 일부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뒤부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레이트 교수님,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오늘까지 저도 당신처럼 한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토론은 학문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대답했죠. 한글은 진정한 학문이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왠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편견을 확신했던 그 교수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있었어요. 더 겸손하고 더 호기심 많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날 저녁 별들로 가득한 하늘 아래 호텔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종대왕과 제이든, 그리고 언어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효율성과 논리를 사랑했어요. 그게 저의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혜에는 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